네, 고유정의 두 번째 재판이 어제 있었죠. 핵심만 저희가 간추려 보겠습니다. 일단 이은우 팀장. 고유정 측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짚어보기 전에 어제 출석할 때도 그야말로 머리 커튼을 치고 출석을 했다면서요. 네, 어제 오후 제주지법에서 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. 이 연녹색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고요.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이번에도 머리를 완전히 풀어헤쳐서 얼굴을 이렇게 완전히 가린 상태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. 이 검찰 송치 때부터 계속 이 수법으로 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. 제가 6월 한 달간 제주에서 머물며 고유정을 취재했는데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렇죠. 이은우 팀장이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해왔었잖아요. 제주에서. 근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 방청객들은 이런 모습을 네. 보고 이 악마 같은 고유정,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말을 외치기도 했습니다. 네, 지금 영상에 나가는데요. 네. 똑같은 모습이죠. 머리로 완전히 풀어헤친 모습이고요. 완전히 전략으로 보입니다. 사실 지난번 첫 공판 때 시민에게 이 머리채를 한번 잡혔었잖아요. 네. 이번에 교정당국이 그래서 이제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고 이 교도관도 늘리는 등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했는데요. 이 덕분에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시민들이 조금 분노를 했습니다. 고유정이 대통령보다 처지가 낮다. 이 얼마나 대단한 집 딸이길래 고유정을 이렇게 감싸냐. 네, 그래픽에서 보시듯이 바로 이런 분노를 좀 표출을 했습니다. 고유정을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거죠. 네, 일단 고유정은 머리채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. 어제 재판 시작에 앞서서 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. 이전 재판, 첫 재판에서 수정할 사항이 없느냐. 그런데 고유정 측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발적 범죄 그리고 전 남편의 과한 성욕으로 인한 살인이다.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그럼 두 번째 재판에서 고유정 측이 어떤 전략으로 임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. 보면 전 남편이 아니라 현 남편의 전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판사에게 요청을 했거든요.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 현 남편도 고소를 했거든요. 명예훼손이라든지 폭행 그래서 그 예전에 호텔에서 목욕탕에다 자신을 현 남편이 집어던졌느니 멱살을 잡았느니 하면서 그 고소를 가정폭력으로 이제 고소를 한 사안이 있어요.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 남편의 전처, 네. 전처가 이제 본인이 결혼할 때는 사고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. 네. 그래서 현 남편의 전처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좀 신청을 하겠다.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. 네. 내가 현 남편한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한 것처럼 그 전처도 혹시 현 남편한테 가정폭력 같은 거를 당하는 바람에 그런 사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. 네. 즉 말하면 현 남편한테 내가 그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거를 적극 강조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. 도진기 변호사님, 과거에 어쨌든 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. 변호사님이 이번 고유정 재판의 판사라면 이러한 주장, 요청 받아들이시겠습니까? 기본적으로 이 고유정 측 변호인은요, 네. 이 정신증하는 이유를 고유정 현 남편의 전처죠. 네. 현 남편의 전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전처 쪽의 가족의 증언을 생생히 들어보시면 네. 고유정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. 이런 취지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. 네. 그런데 이건 말하자면 이 고유정의 현재 피해 사실 살인 사건과는 무관한 사건이거든요. 네. 무관하고 또 고유정 측이 현재 그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살해했다는 그런 동기적인 부분과도 전혀 무관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게 이 현 남편의 가족을 정신증에서 어떤 사건성을 드러내는 거라면 이 사건성이 있다고 쳐도 이 자체가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로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기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예. 네, 판사가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. 판사의 결정을 저희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. 고유정 측이 또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요. 다소 좀 의외입니다. 펜션의 현장 검증을 해보겠다. 고유정, 검찰도 아니고 고유정 측이 요구를 했다고요. 그때 네. 강압 사건 났을 때 경찰에서 현장 검증을 못했습니다. 못한 이유는 그 펜션 내부에서 일어난 사항을 고유정 측에서 진술을 안 했어요.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. 네.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서에 없기 때문에 조서에 따라서 현장을 전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송치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와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. 그렇다 한다면 그 당시에 진술을 안 했던 것은 자기한테 유리한, 무슨 말이냐면 진술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
뭐 동선이라든지 뭐 비산, 뭐 혈흔이 비산됐지 않습니까? 이런 문제를 자기가 그 우발적으로 했다. 아니면 성폭행을 시도하니까는 그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는 것을 자기가 오히려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볼 때는 이거, 검찰에서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와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. 이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행위를 소명을 해라. 먼저 진술을 소명한 다음에 그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. 네, 현장 검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저희가 요약해봤습니다. 일단 고유정 측은요, 동선 파악과 혈흔 비산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검찰은 끼워 맞추기다라고 하면서 반발했습니다. 그러자 이제 판사가 그러면 먼저 고유정 측이 현장 검증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다음 재판 때까지 소명하라 이렇게 숙제를 냈거든요. 위원님, 고유정은 네. 사실 경찰 조사 때 네. 제대로 진술조차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왜 네. 이제 와서 현장 검증이죠? 사실상 그 경찰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. 네.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뭐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는 현장 검증을 혹시 하면 심경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할지도 모르는데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바람에 제주경찰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요. 사실 이제 이게 뭐 이 현장 검증이라는 게 형사소송법 215조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. 네. 검사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대체로 이 현장 검증을 할 때는 아까 우리 김은태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본인의 범행 사실, 그 장소 옮기다니면서 사체 유기한 것 등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어느 정도 자백이 있어야지 네. 경찰이 그걸 진술 조서를,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실제 실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무슨 점이 없는지를 따지는 게 현장 검증이거든요. 네. 근데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예 진술을 거부했잖아요. 네. 범행 자체에 대해서. 그러니까 경찰이 진술 조서를 받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피의자 신문 조서를. 네. 그러니까 현장 검증 자체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거든요. 네.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이제 이 고유정이가 현장 검증을 하자고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거는요. 법정에 와가지고는 어느 정도 자기가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진술 내용을 현장 검증 나가서 맞추겠다는 뜻이에요. 이제 와서는.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거를 응할 리가 없는 것이죠. 네. 김복주 위원님이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. 이제 와서 약간의 전략적인 측면이 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갈 게 있습니다. 고유정 측이 피해 이름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? 이현희 팀장. 네, 그렇습니다. 자기는 이제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. 이 고유정 차량에서 나온 담요에서 이 피해자뿐 아니라 고유정의 혈흔도 같이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. 경찰이 바로 이 담요에서 졸피뎀을 검출해서 이제 이 졸피뎀을 고유정의 피해자에게 먹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고유정 피에서 나온 건지 피해자 피에서 검출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주장이에요. 그래서 피해 이름이 있냐 이런 말이고요. 이에 관해서 검찰은 이 담요에서 이 13개 비산흔이 발견됐는데 이 혈흔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나눠서 분석한 결과 이 졸피뎀이 나온 혈흔은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 고유정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, 위원님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인분이 이 정도를 모를 것 같지는 않고요. 혹시 작가가 아니면 지연 작전을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고유정을 향한 국민들의 어떤 비난 같은 것도 좀 수그러들거든요. 그걸 노린 고도의 이런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네.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건을 가지고 이 장난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요. 네. 더더군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검 쪽에 이 과학수사 이거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권위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. 그런 분들이 고유정 피하고 그 피해자 피가 섞여 있는 거를 구분 못 해가지고 졸피뎀이 뭐 섞인 데서 나온 거를 분리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제 고유정의 두 번째 재판에 대한 핵심 쟁점과 숨은 전략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. 고유정 측 변호인은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최대한 밝히기 노력할 거고요.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
충분히 진실을 저희 증거를 갖고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.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사건이 많이 달랐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유정 측이 밝히길 원하는 진실이 밝혀질지 다음 재판까지 저희도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요.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봅니다.